네,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민심의 뜻을 받들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우선 이번에 수도권에 내린 폭우에 대한 부실 대처 논란이 있고요.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은 됐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여전히 시끄러운데요. 정치권 소식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윤 대통령이 수도권의 폭우 상황을 사저에서 대응한 것을 두고 여야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지금은 이렇게 서로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대책 마련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폰트롤 타워라는 단어가 어저께 나와서 좀 흥미를 끌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출퇴근하는 대통령, 일과 시간 이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 배터리가 제대로 잘 충전이 돼 있는지 국민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좀 생각이 났던 게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을 하고 나서 장관들을 뒤에 세워놓고 대면 보고가 꼭 이렇게 필요한 거냐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던 장면이 좀 생각이 났었는데요. 주권자를 좀 무섭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면 보고가 필요하냐라는 질문, 그리고 사저에서 전화로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 대답은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그 정부 초기에 좀 직언하는 참모들이 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이 결국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예상대로 임명을 하면서 새 정부 들어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가 11명이 됐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의 좀 낮은 지지율에는 이 인사 문제가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지지율,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이제 꼽는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관되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권력자적인 모습은 굉장히 빠른 조치로 이루어지는데 민생 해결사로서의 모습은 굉장히 더디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수해가 있었고 했지만은 사저에서 지휘를 하는 대신에, 그런 반면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는 임명은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극복이 돼야 지지율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거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좀 민생 현장 투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민원부서라고 하면은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그 권익위원회가 문제가 되는데, 전현희 지금 현 위원장과 지금 사퇴시키기 위해서 지각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논란만 하지 말고 좀 통 크게 전현희 위원장과 좀 전국의 민원 현장을 투어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당의 국민의힘도 좀 혼란스러운데요. 일단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위원장의 주호영 의원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만, 결국엔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출범을 하면서 이제 혁신형 관리 비대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좀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의 어떤 임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부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첫 국정감사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에게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집권여당이 됐지만은 올해 국정감사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본인이 지적할 수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의 주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야당이 이제 공격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좀 늦추면서 국정감사를 마친 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법으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이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살펴보면 사실 가처분 신청과 결과와는 상관없이 조금 정치적인 생명에 대한 위태감이 좀 느껴진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뭐였냐면,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 그 과정에서 친 이준석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약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거든요. 약간 고립이 돼 있다, 이런 모습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민영 대변인 이제 대통령실로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고립이 이제 한 단면이 나타났는데요. 좀 굉장히 씁쓸한 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청년 정치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그 경력 관리라든지 줄 세우기에서
대해서 못 벗어나고 극복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늘 어제 이제 SNS에 신당 창당은 안 한다, 가처분은 한다라고 해서 이제 행동이 옮겼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흔히 말하면은 이제 전투에는 이기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경우가 있다. 단기적인 눈앞에 있는 작전에만 몰두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을 안 한다라고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아예 그냥 테러를 막아버리면서 가처분에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정당 내부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처분을 기각을 해버리면은 이준석 대표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치적인 생명이 좀 의탁되게 되는 좀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패착이 아닌가라고 싶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결정입니다. 네, 아까 뭐 짧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5선 주호영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일단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 맡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잘 흘러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런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권선동이라든지 뭐 장제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들이 비대위원장을 맡아버리면 좀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주호영 그 대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원내대표로 하면서 한 차례 뭐 선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파색이 엷어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난하게 이끌 수 있는 좀 그런 역량을 좀 인정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민주당으로 가보죠. 이 민주당 순회경선 1주차 결과를 보니까 결국 또 어대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왜 지금이라도 좀 뒤집기 위해서는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좀 하루빨리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의견 합치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개인적으로는 구조적인 공학적인 문제 때문에 강훈식, 박용진의 단일화는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강훈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중도에 좀 사퇴하는 타이밍을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도 보셨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5%의 지지율로도 충분히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70%가 넘는 몰표 상황에서 박용진, 강훈식의 단일화가 어떤 파괴력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좀 보면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지 세력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뒤에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됐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86그룹의 막내 이미지가 좀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이미지를 극복하기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고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이 뭐 이재명 후보는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흥행 실패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70%가 넘는 몰표가 나오고 있는 게 문제다. 그리고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 20%를 좀 넘나드는 그 정도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낮은 투표율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 지금 야당으로 바뀐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 좀 세대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딸로 이제 개혁의 딸로 이제 대표되는 이재명 지지 세력은 구축이 됐지만 과거 그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했었던 친문 20만 정도 되는 친문 당원들이 지금 증발을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친문 진영에서 그 친문 당원들을 규합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현재 내부에서는 세대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적인 좀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당대표 쪽에서는 어대명이 뭐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최고위원 쪽에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송갑석 후보가 득표율이 굉장히 부진하더라고요. 지금 최하위 8명 중에 8위를 기록했고 또 4.16%의 득표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직까지 뭐 호남에서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이 상황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오늘 자료를 보면서 이제 그 호남 권리당원 숫자를 보니까 9만 한 2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면 이제 산술적으로는 몰표가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지금 5등안으로 입상이 가능한 상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과거 호남이 대선에서 90% 넘는 몰표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뭔가 좀 고립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송갑석 의원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득표율을 올리면서 호남에서 결정표를 받아서 이제 최고위원 입성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계속 꼴찌를 하고 있는데 호남에서 이걸 대역전극을 펼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민주당 내부의 또 다른 호남 고립에 좀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걱정은 좀 사실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정치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